Very Important Person, 줄여서 VIP. 이 단어 모르시는 분들은 없죠. 귀빈이나 중요 인사 등 흔히 높은 분들을 칭하는 말로 주로 쓰입니다. 하지만 단어 그대로 직역하면 매우 중요한 사람이 되니 그 범위가 꽤나 넓어지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VIP는 누구인가요? 오늘은 무엇보다 가족을 최우선해온 브랜드에서 만든 플래그십 세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보다는 가족을 우선하는 사람이 선택하는 차, 고리타분한 할아버지 차에서 세련된 아빠 차로 거듭난 볼보 S90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도 볼보가 프리미엄 브랜드인가에 대해서는 밤새워 논쟁을 벌일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지만 분명한 건 볼보는 예나 지금이나 고급차를 만드는 브랜드였죠. 특히 1990년 출시된 900 시리즈는 볼보에서 마지막으로 뒷바퀴를 굴렸던 모델로 각이 살아있는 단정한 디자인과 독보적인 안전성, 안락한 승차감으로 기업 오너는 물론 의사, 외교관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선호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90년대부터 정식으로 출시되어 강남 부유층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기도 했어요. 전편에서 언급한 곽철용의 에마도 이 볼보 940이었죠. S90이라는 차명은 이 왕년을 이끌던 각볼보 940, 960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에서 처음 쓰였습니다. 포드와 한 식구가 되면서 브랜드를 재정비하게 된 볼보는 유럽차를 중심으로 널리 쓰이던 알파 뉴메릭 방식을 적용해 세단은 S, 외건은 V로 나누고 뒤에 10의 자리 숫자를 붙이는 것으로 차명을 정리했는데 이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 포드 산하에서 투입될 신차들을 돋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900 시리즈 차명을 유지했기 때문에 사실 S90으로 바뀐지도 몰랐어요. 이후 940, 960의 후속 모델인 신형 전륜구동 준대형 세단의 이름을 S80으로 결정하면서 S90이라는 이름은 1년 정도 짧게 쓰인 뒤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됐죠. 보시다시피 이 차를 S90의 역사로 소개하기에는 오늘 중심적으로 다룰 2세대 모델과의 거리감이 꽤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볼보 900 시리즈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어김없이 등장하는 2008년 그 위기로 인해 공룡 같은 미국의 빅3마저 휘청이자 포드는 아끼던 볼보를 결국 매물로 내놨고 다들 아시다시피 2010년 인수금액의 반의 반도 안 되는 수준인 15억 달러, 하나로 약 2조 원이라는 헐값에 중국 지리자동차에 매각됩니다. 볼보라는 매력적인 먹잇감을 헐값에 차지한 지리는 지속적인 투자는 하되 경영에 일체 간섭하지 않겠다는 정말 파격적인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진짜 지켰습니다. 좀 지리네요. 이미 안 좋은 경험을 했던 우리 입장에서는 기분이 썩 좋지 않지만 지리와 볼보 자동차는 자동차 업계에서 손꼽히는 성공적인 M&A 사례로 평가받고 있죠. 이후 금융위기의 여파가 서서히 잦아들고 시장이 안정되기 시작하자 세계 자동차 시장은 이전보다 판이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프리미엄 브랜드의 성장세가 어마어마했고 그 중에서도 이 세그먼트 시장의 열기가 가장 뜨거웠습니다. 각 브랜드의 허리를 담당할 모델들인 만큼 브랜드를 떠받치기 위해 상당한 상품성으로 무장했어요. 볼보 역시 이 전쟁터에 발을 들여놓고 있었지만 전륜구동 준대형 세단 S80으로는 이 젊고 쌩쌩한 경쟁차들을 상대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였죠. 지리 인수 이후 어수선했던 회사 분위기가 정리되고 큰 거 한 방을 준비하던 볼보는 필살기였던 2세대 XC90이 시장에 제대로 먹혀들면서 자신감을 얻자 새로운 세단과 외건 라인업 준비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더욱 커진 경쟁차에 대응해 몸집을 키웠고 내친 김에 S90 차명까지 부활시키기로 결정. 2016년 S80의 후속 모델로 이 차가 화려하게 데뷔했죠. S90은 먼저 공개된 2세대 XC90을 세단으로 깎아놓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른바 토르의 망치, T자 주간주행 등으로 대표되는 볼보의 새로운 얼굴은 S80의 순둥한 이미지를 내려놓고 직선을 앞세워 보다 차분하고 진중해진 분위기였죠. 이전 세대 볼보가 아버지의 기성복 정장을 빌려 입은 벙벙한 느낌이었다면 S90은 깔끔하게 맞춘 테일러 수트를 입은 느낌으로 거듭났어요. 아이언 마크는 더욱 크기를 키워 그동안 달라진 볼보의 이미지와 그들의 자신감을 드러냈고 그 속에 레이더와 카메라를 넣어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안쪽으로 움푹 패인 그릴은 얇은 세로사를 더해 로고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직선이 강조되어 자칫 무겁고 둔한 이미지가 될 수 있는 전면부에 입체감을 더해 이를 보완한 느낌이었죠. 측면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원표에는 분명 전륜구동 기반이라고 써있는데 생긴 건 누가 봐도 전형적인 후륜구동 세단이었어요.
XC90에서 사용한 모듈형 스파 플랫폼을 사용해 전륜구동이지만 쭉 뻗은 보닛, 앞바퀴와 A필러 사이의 거리 일명 프레스티지 디스턴스를 늘리면서 후륜구동 프리미엄 세단들에 뒤지지 않는 우아한 옆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차의 외관을 더욱 늘씬하고 좋아 보이게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디테일이죠. 휠하우스를 가득 메우는 대구경 알루미늄 휠도 차를 한층 더 견고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앞모습과 옆모습에 온 신경을 다 쏟아서일까요? 독특한 후면부는 호불호가 크게 갈렸습니다.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넓은 전폭과 무게감을 강조했고 대구경 듀얼 머플러를 더해 고급차다운 이미지는 충분히 챙겼지만 마치 트렁크를 움켜쥔 듯한 저 리어 램프가 문제였습니다. 외관과 SUV 라인업에 세로형 테일램프를 그저 디귿자로 꾸겨 넣은 것만 같아 첫인상이 영 별로였어요. 전면과 측면의 디자인이 흠잡을 곳 없이 잘생겼기 때문에 더욱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었죠. 적어도 뒷모습만큼은 다른 차와 헷갈릴 일은 없었지만요. 전반적으로 S90의 외관은 볼보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700, 900 시리즈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기교나 장식 없이 정제된 선만으로도 충분히 꽉 찬 느낌을 만들어냈고 볼보라는 브랜드에 기대하는 만큼 차의 어느 곳을 보더라도 정말 단단해 보였어요. 외관의 단정함은 실내에도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간결하고 고급스러우면서도 기능적인 디자인, 스칸디나비안 럭셔리는 이전 세대부터 추구하던 것이었지만 차세대 볼보의 인테리어는 첨단화를 통해 특유의 간결함을 극대화하면서 좀 더 완성형에 가까워졌어요. 기계적인 매력이 돋보이는 독일 프리미엄 세단들과는 분명 다른 분위기였죠. 여기에 9.2인치 디스플레이가 남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는 센터 패시아는 용도별로 자리했던 버튼과 다이얼을 모두 통합하면서 깔끔함이 돋보였습니다. 볼륨 다이얼과 자주 사용하는 공조 버튼 같이 불만이 나올 법한 기능들은 하단에 일렬로 빼놓는 치밀함도 있었죠. 금속으로 장식한 송풍구는 에어컨 틀 때는 괜찮은데 겨울에 히터 틀면 저 부분이 유난히 뜨거워지더라고요. 또 내비게이션과 연동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다양한 테마를 제공하는 풀 디지털 계기판. 근데 이제 순정 내비게이션이 너무 별로라 그냥 장식이. 고해상도 어라운드 뷰 같은 고급 편의 사양을 갖춰 트렌드를 충실히 따랐고, 무엇보다 대시보드 정중앙에서 존재감을 뽐내는 도합 19개 스피커의 바우스 앤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은 경쟁차의 그 어떤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보다 뛰어난 해상력을 제공해 가장 매력적인 세일즈 포인트로 자리 잡았죠. 이 오디오에 반해서 볼보를 샀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인간의 척추를 본따 만들었다는 시트는 얇아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여느 플래그십 세단의 두툼한 시트 못지않게 편안했고, 열선 및 통풍, 마사지까지 품어 기능적으로도 훌륭했습니다. 뒷좌석도 B필러 에어벤트까지 갖춘 좌우 독립식 공조장치, 열선 시트, 측면 커튼과 전동 블라인드를 마련해 부족함 없는 편의성을 제공했죠. 단 전륜구동임에도 사륜구동을 염두에 둔 설계 덕에 툭 튀어나온 센터 터널로 실질적으로 4인승에 가까웠지만요. 다만 XC90과 마찬가지로 차량 설정을 비롯해 공조장치 조작, 열선 및 통풍 시트 등 거의 모든 기능을 터치스크린으로 조작해야 됐기 때문에 오히려 조작 편의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직접 써보면 이렇게 생긴 차들 가운데 가장 좋은 편이긴 하지만 주행 중 작동 여부를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단점은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도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죠. 다행히 떨어진 직관성은 전 모델의 높은 수준의 주행 보조 기능을 탑재하는 것으로 보완했습니다. 이전에 소개한 XC60에서 처음 탑재됐던 시티 세이프티 시스템도 전방의 장애물을 인식해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정도에서 더 나아가 스스로 핸들을 꺾어 사고를 막는 수준에 이르렀고, 주행보조 기능인 파일럿 어시스트가 추가돼 고속도로는 물론 정체 구간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죠. 물론 아예 손을 놓을 수는 없고 부주의한 상황에서 대처를 위한 정도지만 이거 경험해보신 분들은 이 기능 없는 차 안 사시죠? 파워트레인은 많은 분들이 볼보를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플랫폼뿐만 아니라 파워트레인 역시 완전 모듈화를 이뤄낸 볼보는 전 차종을 동일한 4기통 2.0L 엔진으로 단일화하고 여기에 유종, 출력을 각각 다르게 설정해 다양한 엔진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동일한 플랫폼과 파워트레인을 사용하면 설계가 훨씬 용이해지고 상품성을 개선하기에도 훨씬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품 공유가 간단해 생산과 개발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수도 있죠. S90 역시 효율을 강조한 디젤 모델 D4와 AWD를 더한 고성능 D5, 가솔린 T5, 강력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TA 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갖췄고 변속기는 모두 아이신 8단 자동 변속기를 맞물렸어요.
기본 설계와 주요 부품을 공유하는 만큼 신기하게도 유종에 관계없이 엔진의 느낌과 소음이 비슷합니다. 디젤치곤 부드럽고 조용하고 가솔린치곤 거칠고 시끄럽죠. 하지만 막상 주행이 시작되면 둘의 차이를 인지하기 힘들 만큼 모두 고급차에 기대하는 부드럽고 매끈한 주행 감각을 제공했습니다. 육중한 몸무게에서 오는 묵직한 승차감과 정숙성은 덤이었어요. 독특한 부분은 후륜 서스펜션이었습니다. 양쪽 바퀴가 독립된 멀티링크 구조를 기반으로 흔히 사용되는 코일 스프링 대신 좌우로 이어진 가로바 형태의 판 스프링이 적용된 방식을 썼어요. 코일 스프링 대비 승차감이 단단해지면서 S80 시절의 부드러운 승차감과는 거리가 멀어졌지만 서스펜션 타워가 차지하는 부피가 줄어들면서 공간 구성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세단인 S90에서는 그 장점이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볼보의 주력 제품인 외건과 SUV는 확실히 이득을 봤죠. 무엇보다 T8 하이브리드에 후륜 모터와 배터리를 장착하는데 이 설계가 큰 도움이 되기도 했고요. 또 약간의 스테빌라이저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2016년 국내에 선보인 S90은 독일차와 일본차 중심으로 이어져온 국내 수입차 시장의 피로감을 느꼈던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해 나름의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심플이즈 베스트를 외치며 북유럽 디자인 선호받는 사회 분위기와 공격적인 신차 투입, 적절한 마케팅이 시너지를 일으켜 독일차에 가려있던 볼보를 단숨에 떠오르는 브랜드로 자리잡게 했고 각종 드라마나 예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대중의 인지도도 높아졌습니다. 독일 브랜드 경쟁차와 비슷한 가격은 걸림돌이었지만 개중에는 저렴한 축에 속했고 안전만큼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컨셉을 유지해 상위 트림이나 옵션으로 빼놓은 경쟁차에 비해 최하위 트림에도 안전 및 주행 보조 장비만큼은 꽉꽉 채워 넣은 것은 분명한 세일즈 포인트였죠. 덕분에 XC90, V90 크로스 컨트리로 완성된 볼보의 플래그십 라인업 90 클러스터와 함께 묵묵히 판매량을 끌어올리며 고리타분한 브랜드의 이미지를 씻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또 2018년부터는 전량 중국 다친 공장에서 생산된 물량이 투입되기 시작하면서 큰 폭의 가격 조정을 거쳐 가성비가 두드러졌습니다. 물론 아무리 메리트가 있다고는 하지만 프리미엄을 지향하는 만큼 생산국의 이미지 역시 중요했기에 브랜드 가치가 훼손된 가격이라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았죠. 이밖에 2019년에 거세게 불었던 반일 감정에 반사이익을 얻기도 했습니다. 렉서스의 편안함을 원했던 일부 소비자들이 비슷한 성향과 가격 구성에 볼보 쪽으로 눈길을 돌린 것이죠. 한편 S90의 주력 시장인 중국에서는 휠베이스를 늘려 보다 쾌적한 뒷좌석 공간과 고급스러운 편의 장비를 제공하는 S90L 모델이 함께 판매되고 있었는데요. 이 롱휠베이스 버전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여러 호화 사양을 더한 T8 AWD 엑설런스 트림으로 국내에도 소량 수입되어 1억 원에 육박하는 가격에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전동 리클라이닝, 열선 및 통풍, 마사지 기능까지 제공하는 2열 독립 시트와 전동식 커튼, 우드 테이블, 수제 크리스탈 샴페인잔 2개와 전용 냉장고 등 일반 모델에 비해 훨씬 사치스럽게 꾸며져 SUV XC90에 밀려있던 플래그십의 위험을 조금이나마 되찾아온 모델이었죠. 이 롱바디에만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되는 것도 돋보이는 부분이었고요. 또 주한 스웨덴 대사의 전용 차량으로 이 엑설런스가 제공되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길쭉길쭉한 북유럽 신사와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네요. 앞서 친환경 브랜드로 거듭나겠다며 주력이었던 디젤 라인업의 단종을 선언한 이후 한 큐의 디젤 라인업을 정리했던 볼보는 남아있는 가솔린 라인업마저 몽땅 하이브리드로 변경했어요. 모든 차량의 플랫폼과 파워트레인이 같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추진력이죠. 변화한 파워트레인에 발맞춰 2020년에는 외관 디자인과 편의 장비를 개선한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우리 흥이 모델이 롱휠 베이스를 아예 기본 사양으로 제공한다는 점인데요. 이왕 중국에서 생산하는 거 스탠다드 모델을 빼버리고 몽땅 리무진으로 대체해버렸습니다. 덕분에 동급 경쟁차를 압도하는 전장과 상위 모델에 버금가는 뒷좌석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편의 장비와 공간은 많을수록 이득이라는 다다익선을 추구하는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환영할 만한 구성이었죠. 차분하고 단정한 디자인은 자세히 안 봐도 깔끔하고 오래 보아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프리미엄 디자인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을 만큼 기존 디자인에 대한 평가가 좋았기 때문이겠죠. 누가 말 안 해주면 모를 정도로 소소한 페이스리프트를 거쳤지만 확실히 길어진 차체로 존재감만큼은 훨씬 든든해졌습니다. XC90과 공유하는 새로운 19인치 휠도 차와 잘 어울리죠. 디귿자 리어램프의 형상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면빨광 라인을 더해 일체감을 높이면서 전보다 거부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전작은 트렁크까지 연장된 이 부분이 억지로 이어붙인 듯 어색하게 느껴졌는데 신형은 확실히 깔끔해졌어요. 그동안 이런 걸 많이 봐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점등되는 시퀀셜 방향지시 등으로 나름 유행을 걸치기도 했고요. 다만 이번에도 머플러 팁을 없앤 것만큼은 확실하게 눈에 띄었습니다.
크롬 라인을 길게 늘려 깔끔하게 마무리하긴 했지만 왠지 머플러 팁이 있으면 더 멋졌을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심지어 듀얼 머플러는 그대로 유지해 수도꼭지 형태로 있는데 친환경, 전동화 파워트레인이 아무리 대세인 건 부정할 수 없지만 이제는 엔진을 품은 것마저 부끄럽게 여기는 것만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참 아쉬운 디자인 트렌드예요. 이번에도 볼보에서 차를 보내주셔서 넙죽 받아왔는데요. 덕분에 달라진 S90을 구석구석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타본 모델은 S90 중 가장 많이 팔리는 2022년형 B5 인스크립션 모델로 가솔린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탑재된 전륜구동 사양입니다. 절제된 분위기의 외관, 그 안은 북유럽 가구로 꾸며진 세련된 분위기의 모던하우스 같았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신차의 쎄한 냄새가 아닌 볼보 특유의 기분 좋은 가죽 냄새가 코를 감쌌는데요. 이케아 가죽 소파가 진열된 곳에 가니까 이 냄새 나더라고요. 납품하는 회사가 같은가 봐요. 2015년 XC90에서 처음 선보인 인테리어는 여전히 그대로였고 트렌드로 자리잡은 휘황찬란한 앰비언트 라이트조차 없지만 질 좋은 소재와 컬러 매치, 만듦새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었습니다. 특히 2022년형으로 올라오면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눈에 띄게 좋아졌는데 안드로이드 OS를 기반으로 해 스마트폰에 익숙한 현대인이라면 기능을 찾아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죠. 여기에 한국 시장에 특화된 T맵 인포테인먼트를 더해 T맵 내비게이션과 뮤직 앱 플로, AI 음성 인식을 제공하면서 편의성은 경쟁차 중 가장 훌륭한 편입니다. 이런 것도 돼요. 아리야, 태릉 입구역 3번 출구로 안내해줘.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그러면 도와줄 수가 없어. 너처럼 그렇게 느리게 말을 하면 도와줄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지? 아리야, 운전석 통풍 시트 좀 켜줘. 운전석 시트 통풍을 켤게요. 무엇보다 순정 내비게이션이 T맵이 되면서 장식에 가까웠던 계기판과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드디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 모델에는 빠졌던 긴급 상황 안내 시스템 볼보 온콜도 들어왔어요. 저는 차에 타면 스마트폰부터 연결하는 편인데 시승 내내 딱히 핸드폰을 연결할 필요가 없었을 만큼 길 안내나 음악 감상에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 덕분에 새로 생긴 무선 충전 패드를 잘 이용했습니다. 이 컵홀더 덮개 이렇게 딱 맞춰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다만 아예 스마트폰을 연결할 일 자체를 없애버렸다는 건 조금 의아한 부분이었습니다. 전작에서는 쓸 수 있었던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가 오히려 신형에서는 안 되는 건데요. 경쟁차는 소비자 피드백을 받아 무선 연결까지 제공하는 것에 비하면 분명 아쉬움이 남는 구성입니다. 다행히 향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다시 지원할 수도 있다고 하니 기다려보는 것도 좋겠네요. 보편적인 기계식 레버와 전자식 레버를 혼용했던 이전 모델과 달리 모든 모델에 전자식 레버를 적용한 것도 달라진 부분이었습니다. 스웨덴 오레포스사와 콜라보한 이 크리스탈 기어 레버는 깔끔하지만 밋밋한 인테리어에 작은 꽃병 하나가 분위기를 더해주는 것처럼 가죽과 나무, 금속으로 꾸며진 단정한 실내 속에서 화려함을 한 스푼 추가한 느낌이었어요. 가볍게 손에 쥐고 앞뒤로 까딱이면 되는데 특이하게도 무조건 한 번 조작하면 중립인 N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크게 조작하면 한 번에 D와 R을 오가는 대부분 차량과의 차이점인데 혹시 모를 오조작을 막기 위함이라고 하죠. 근데 가뜩이나 차도 길어서 유턴이나 주차할 때 한 번에 하기가 힘든데 N이 들어간 상태에서 엑셀을 밟는 일이 종종 생기더라고요. 또 수동 모드로 조작할 때는 이 레버를 좌우로 움직여야 됐는데 가뜩이나 패들 시프트도 없어서 이 손이 잘 안 가겠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주행에 나섰는데요. 이전 T5에서는 종종 거슬렸던 ISG 시스템이 B5로 오면서 출발이나 정차 시 작동하는 느낌이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B 파워트레인만 접했다면 체감이 쉽지는 않겠지만 직접 모델을 경험해본 저로서는 변화가 와닿더라고요. 물론 냉간시 외부에서 들려오는 우렁찬 엔진 소음은 여전히 디젤차로 착각할 만큼 많은 분들이 이런 이질감 때문에 ISG 시스템을 강제로 막아넣기도 하죠. 아예 사용자가 임의로 끄지 못하게 설계된 차량도 있더라고요. 볼보의 B 모델은 흔히 하이브리드 차 하면 떠올리는 풀 하이브리드가 아닌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모터가 직접 바퀴를 굴리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차량에 쓰이는 12V 배터리보다 좀 더 높은 성능의 48V 배터리, 엔진에 별도의 보조 모터를 더해 시동을 걸 때나 초반 가속 시에 힘을 보태는 방식인데 이 과정에서 시동도 더욱 부드럽게 걸리고 배출가스도 크게 줄어들죠. 뭔 소리야 그게? 그러니까 멈춘 상태에서 달릴 때보다 누군가 뒤에서 살짝 밀어줄 때 힘이 덜 드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육중한 배터리나 구동 모터가 필요하지 않으니 구성이 간단하고 장착 비용도 저렴한 데다 굳이 엔진이 돌지 않아도 모터의 힘만으로 각종 전자장비나 에어컨을 돌릴 수도 있죠.
이전 모델에서도 느꼈지만 S90은 스포티한 주행보다는 편안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노면의 요철을 매끄럽게 처리해 고급차에 걸맞는 안락한 승차감을 제공했고 장시간 운전해도 몸이 피곤하지 않았죠. 가장 낮은 파워트레인이지만 250마력의 넉넉한 출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도심과 고속주행 모두에서도 여유로운 가속이 가능했는데 이전에도 있었던 터보렉은 개선이 안 돼 엑셀 반응은 여전히 반박자 느렸습니다. 확실히 볼보 터보 엔진의 넉넉한 힘은 스포티한 주행보다는 일상에서의 여유로움을 우선에 둔 듯한 느낌이었어요. 페이퍼 스펙은 같아도 BMW 같은 스포티한 감각을 기대하신다면 분명 실망하실 거예요. 그럴만도 한 게 테일러 수트를 입은 사람한테 전력 질주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요. 전에 있었던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가 신형으로 오면서 빠진 걸 보면 확실하죠?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 계기판 테마가 변하는 것 기대했는데 아예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를 없애버릴 줄은 몰랐네요.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보조 덕분인지 연비는 리터당 꾸준히 10km 이상을 기록했는데 공차 중량이 2톤을 훌쩍 넘기고 전장만 5m가 넘는 대형 세단인 것을 감안하면 준수한 연비였습니다. 단 입맛은 고급 입맛이라 주유소를 가리는 게 흠이지만요. 노이즈 캔슬링 기능까지 갖춘 19개 스피커의 바우스 앤 윌킨슨 사운드 시스템은 아이들링 스탑으로 엔진까지 숨을 죽이는 고요한 차 안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통풍 시트 소리가 좀 크긴 했는데 무난한 스튜디오 모드, 입체감이 돋보이는 콘서트홀에 이어 재즈 클럽 모드가 새롭게 더해지면서 잔잔한 재즈 음악, 신나는 팝송을 들을 때도 언제나 만족스러운 사운드를 제공했습니다. 주차를 한 뒤 음악이 끝날 때까지 내리지 않은 것도 여러 번이었어요. 하이라이트인 뒷좌석을 빼놓을 순 없죠. 일단 문짝 길이부터가 남다르고 엑설런스만 제공했던 직전 모델 롱바디에 비해 사치스러운 독립형 콘솔과 마사지, 테이블은 빠졌지만 광활한 공간과 열선 및 통풍 시트, 전동 커튼은 그대로 남아 동급 최고 수준의 쾌적함을 제공했습니다. 심지어 선루프, 왼쪽 창문까지 조작할 수 있는 버튼과 조수석을 움직일 수 있는 토글까지 1억짜리 엑설런스의 옵션이 그대로 내려왔는데 정작 있어야 할 것 같은 뒷좌석 리클라이닝은 빠져서 넓은 레그룸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승차감도 만족스러웠습니다. 휠은 리프 스프링 때문에 우려했던 잔진동과 불쾌한 승차감도 안락한 시트선에서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이 파노라마 선루프도 사실상 뒷좌석 승객을 위한 옵션이죠. 오늘 소개한 볼보 S90은 벤츠 E클래스나 BMW 5 시리즈 같은 독일 프리미엄 세단과는 분명 성향이 다른 모델이었습니다. 광고만 봐도 비즈니스맨과 그들의 성공적인 삶을 키워드로 잡는 경쟁차와 달리 가족과 함께하는 모습을 많이 그려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 운전의 즐거움은 그냥 잘하는 브랜드에 맡기고 가족을 최우선으로 두고 제품을 만든 느낌이었습니다. 여전히 직접 운전하는 것이 편안했지만 서두르거나 과격하지 않았고 넉넉하고 편안한 공간은 가족과 함께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았어요. 또 이보다 중요한 VIP가 있을까요? 올 1분기 누적 판매량은 1151대, 동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치지만 반도체 대란 이전부터 유명했던 기나긴 대기기간으로 제 역량을 다하지 못하는 와중에도 꾸준히 상품성을 보강해 판매량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만든다는 선입견이 구매를 망설이게 할 만큼 무겁지만 집에 있는 가전제품 중에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만들지 않은 걸 찾는 게 힘들고 중국에서 조립했다고 해서 딱히 문제가 생기거나 하지는 않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인건비, 물류비 절감을 이유로 가격을 내려 가성비가 돋보이는 장점도 있으니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분명한 건 이 가격에 이 정도의 뒷좌석 편의성을 제공하는 차가 없어요. 지금까지 볼보의 플래그십 세단 S90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거에는 물과 기름처럼 나뉘었던 세단과 SUV가 승용차를 선택하는 하나의 스타일로 여겨지기 시작하면서 자동차 시장이 크게 바뀌었죠. 많은 브랜드 중에서도 볼보는 이에 발맞춘 대표적인 브랜드가 아닐까 싶어요. 주요 부품을 거의 복부 수준으로 공유하면서 세단과 SUV 할 것 없이 비슷한 감각을 전달한다는 건 자칫 개성이 없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지만 볼보의 감성과 어울리는 분들은 오히려 운행 환경과 구매 여건에 맞게 스타일만 선택하면 되니 충분히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애플의 감성이 어울리기만 한다면 미니 라인업부터 프로맥스, 아이패드에 이르기까지 같은 소프트웨어 안에서도 다양한 취향의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것처럼요. 나보다는 가족을 우선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차, 앞으로 등장할 볼보의 새로운 세단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2030년까지 모든 모델을 전기차로 바꾼다는데 이거 후속이 나오기는 하는 걸까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사소하지만 궁금한 자동차 이야기, 멜론 머스크였습니다.